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일반 주민 약 100여 명이 초청돼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행보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은 국민소통창구 모두의 광장이 공식 명칭을 달고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공식 창구인데요. 어제 하루 접속자 수가 2만 3천 명, 국민 의견은 2만 8천 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매 정부 출범 때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왔었죠. 먼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예산 15억 원을 들여서 실명제 국민 제안을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하루 31만 명이 접속할 만큼 이용률이 높았고요. 5년 동안 청원 건수가 110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활발한 이용을 보였는데요. 다만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답변 건수는 284건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답변율은 94%를 넘겼지만 개설 2년 동안 국민들이 제안한 건 17만 건에 그쳤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광장,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개설한 국민 사서함. 이제 채널이 2개로 는 만큼 듣는 귀도 2배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이슈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25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가보겠습니다. 1987년 60항쟁 당시 전남 동부권 지역 중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이 진행됐던 순천에서 당시 시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표지석 제막식 등 기념사업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60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이해 지난 6월 13일 60항쟁 당시 순천 YMCA 앞에 기념표지석을 건립하는 등 당시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순천 지역의 60민주항쟁 표지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노회와 순천 YWCA에 이어서 이번에 3번째로 세워졌는데요. 당시 순천 시민들이 표지석이 세워진 장소에서 활동하던 단체를 중심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예. 순천시의 60항쟁은 1987년 6월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가두 진출을 막기 위해 학교를 경찰이 봉쇄하자 학생들이 축구 골대로 학교 담장을 부수고 거리로 나선 것이 순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60항쟁 당시 순천시 인구가 12만이었는데 모두 5만 명의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에는 순천 청춘창고에서 사단법인 광주 전남 6월 항쟁, 또 순천 6월 항쟁 동지회가 주관하는 기념 음악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 저 올해로 60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이했는데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기념사업 내용들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순천 YMCA 측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었던 80년대 순천 YMCA는 시민들이 모이고 이 민주적 열망을 토론하는 공간이었다고 밝히고 표지석은 당시 순천 YMCA가 시민항쟁본부였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곳으로 매우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단법인 광주 전남 6월 항쟁 모임과 순천 6월 항쟁 동지회 등은 오는 2027년 60 민주항쟁 40주년에는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구술 기록을 모아 이 책자를 발간할 계획과 함께 예. 당시의 기억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번에 표지석 제막식이 진행된 순천 YMCA는 앞으로도 순천 YMCA가 지역 시민사회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표지석이 있는 예전 순천 YMCA 건물을 이 가칭 시민사회복지관으로 조성해 이 시민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후보군들의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호남의 맹주로 군림하면서도 지난해 6월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민주당 출신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배출을 벼르고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과 함께 그동안 단체장을 배출해온 여타 정당과 무소속 입지자들 역시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6월 무소속 정인화 광양시장의 입당과 최근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민주당에 입장하면서 이 출마 예정자들의 지방선거 시기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민주당에 입당한 이 정인화 시장이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해양수산특보로 활동한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역시 최근 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군과 함께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여타 후보들의 움직임도 좀 볼까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문양호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노동특보단 부단장을 맡았던 이충재 여수광양항 발전협의회장 역시 출마를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동용 전 국회의원과 서영배 광양시의회 전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등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정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진보당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 백성호 의원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광양시를 위해 무슨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조국혁신당이나 또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광양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면 국민의힘도 충분히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 민주당의 경선 불복이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는 후보들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언급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전현직 라디오 전망대 패널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좀 반가운 입장입니다. 자, 오늘 끝소식은 여수 듣겠습니다. 바로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이 있는 여수시인데 그럼에도 기름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다. 이런 여수 시민들의 불만이 오랫동안 나왔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좀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정유 공장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곳이 바로 여수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같은 여수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정치권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 이 불합리한 이 정유사 요금, 그러니까 기름값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난주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수 출신 최병용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예.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전국 단일 가격 유류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요. 해당 정책으로 인해 유류 생산 지역인 여수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사실 여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이 정유 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나 악취,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되려 타 지역보다 더 높은 유류 가격을 지불하는 역차별 상황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 내용, 특히 유류 가격 차등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유류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최병용 의원은 여수시의 경우 정유시설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가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유류가격 차등제를 도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유류 가격 차등제는 정유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나 환경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유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예. 또 정유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운송거리 등을 반영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남 도의회는 지역별 유류 가격의 물리적인 거리나 환경 부담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 유류 생산지 인접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겪는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하고 이 지역 간 에너지 소비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남도의회는 유류가격 차등제의 조속한 도입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별일 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늘 별일은 없고요. 예. 오늘은 날씨가 좀 좋은데 예. 한동안 또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오는 날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면 또 막걸리를 마셔야 되고 막걸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붓고 참 그렇습니다. 힘드네요. 네. 막걸리 때문에 부으신 거였구나. 네. 다른 이유 아시는 것이 혹시 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너무 과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걱정.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일을 좀 적당히 하세요. 네네. 그런 걸로. 훈훈한 걸로. 네. 훈훈하게 시작하는 걸로. 네. 이 변호사님 뭐 특별한 없습니다. 일은 네, 없고 없어요. 네. 평소와 같은 나날들을 보내다가도 같은 나날들. 네, 뭐 별일 없이 예. 덕분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덕분이라뇨. 저희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즘 또 이제 보석 얘기가 이제 뭐 김용현 이제 그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뭐 보석 얘기가 나오는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죠. 이 보석으로 이제 석방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오늘 이제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예. 이제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예. 이제 이 보석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보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 봉투 뭐 20개를 살포했다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를 이제 이틀 전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라는 것인데 167일 만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그러니까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유죄로 그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예. 지금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어쨌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 결정이 나와서 이제 다시 석방이 되게 된 거죠. 예. 돈 봉투 관련된 거는 무죄가 네. 나왔고 네.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정치자금 부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챙겼다라는 혐의로 예. 그래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로. 유죄가 인정이 돼서 2년이 선고됐고 지금 이제 검사는 그 돈봉투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거에 항소를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송 대표 측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보석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뻐서 석방시켜준 게 아니고요. 구속기간이 만료가 다가오니까 보석이라는 어떤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시켜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 5월쯤에 그 송영길 대표가 그 네. 신청했던 보석 청구가 인용돼서 선고 전까지 불구속 맞아요.
상태로 그랬죠. 재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1월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돼서 이 보석이 취소가 네. 됐었던 건가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석이 취소가 돼서 예.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제 법정 구속이 돼서 2심 재판을 받다가 이번에 다시 또 보석이 돼서 또 석방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석제도 그냥 단순히 들었을 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그냥 풀어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들 수 맞아요.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법적으로. 뭐 이제 보석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하자면 예.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일정한 제한적인 조건들이 붙은 상태에서 예. 석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석 신청을 하려면 일단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주요 이제 보석 청구 사유는 일단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예.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가 이제 그 힘들다 이제 좀 불가하다라는 그런 사유나 아니면은 뭐 이제 증거 인멸에 뭐 우려가 없고 또 뭐 도주의 우려도 우려가 없고 해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떤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좀 뭔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석을 신청하게 되죠. 예. 이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하는 기준, 그러니까 보석 오케이 해주겠다 하는 그 기준 같은 것도 있겠죠. 법률 규정 자체로만 보면은 필요적으로 보석을 하게 이런 어떠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보석을 해주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들이 뭐 예.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 아니면 예.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리고 주거 불분명 아니면 이제 재판 관계인 피해자라든지 증인에 대한 어떤 위해가 없을 때 예. 이런 사유가 없는 사람은 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사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 재판에 관계된 사람에게 어떤 접촉을 하거나 뭐 위해를 가할 우려 이게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보증금은 얼마 정도를 내야지만 이렇게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법정에 뭐 얼마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이제 보석을 만약에 인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 이제 형사소송법 98조를 보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을 무조건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보증금 납입도 있고 뭐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보증금 납입을 이제 그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피고인의 뭐 자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99조에 보면은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나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금 능력이 도저히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할 수 없는 그런 예. 자산이나 자금 능력을 예. 가졌는데 5천만 원을 붙인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봉이 뭐 한 1억 정도 되는데 예. 보증금을 100억을 걸었다든지 이런 건 할 수 그건 안 없다라는 되는 거예요. 거고요. 그러니까 자산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자산만 보는 게 아니라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뭐 증거가 지금 얼마나 충분히 수집돼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뭐 배상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증금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얼마나 뭐 도주의 우려가 좀 큰가, 좀 더 네. 크면 더 많은 금액을 맞죠. 보석금으로 책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제에 해당하는 그 경중에 따라서 예, 정하는 거죠. 지금 보면 법원의 마음, 네. 법원 마음이에요, 이거는? 재량이라고 재량이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될 당시에는 범죄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된 상태였는데 예. 이제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서 범죄도 다 인정하고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고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했다. 이러면 사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보증금이 확 낮아질 수도 있죠. 예. 지금 예로 보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보증금 조건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됐고 또 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1억 원의 그 보증금 납입 조건이 붙었잖아요. 좀 제 경중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뭐 내란 이런 혐의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거 고려를 한다는 거죠. 어허. 이 보석을 시켜주는 조건도 달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석을 시켜줄 테니 불구속 재판을 이제 받는 것인데 어떤 조건으로 보석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납부하라라는 조건 이외에도 예. 뭐 주거지 제한 어디 가면 안 된다. 아니면 출국 제한 같은 것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에 관계된 중요한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명시해 줍니다. 이 사람들하고 접촉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붙고 이 사람의 출석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도 붙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98조의 보석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명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거, 뭐 이호는 보증금 납입할 거, 그리고 주거 제한하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취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걸, 그다음에 뭐 피해자나 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 것,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아닌 자가 이 사람의 출석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거, 그리고 또 뭐 법원의 허가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말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 개 이상을 무조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었죠. 뭐 허가 없이 안 되고 주거지 제한하고 또 이제 그 사건 관련자들하고 접촉하지 접촉 말라는 금지. 조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보석은 바로 취소되고 다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뭐 단순 석방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전제로 보석을 시켜 당연히 주는 그런 거겠죠. 것이죠. 그래서 예. 앞으로 절차에 충실히 참석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제시한 조건들을 어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을 해주는 거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 기한은 각 신급별로 6개월로 제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어쨌든 석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니까 만료 기한 3일 전에 지금 보석을 해준 거니까 그냥 풀어주느니 무제한인 상태에서 풀어주느니 조건을 달아서 풀어주겠다라는 재판부의 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 안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나 지금 오히려 구속기간 그게 만료가 오히려 다가오니까 그냥 나는 아주 자유의 몸으로 나와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걸 특검이 막기 위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정권이 바뀌니까 뭔가 특혜를 준 게 전혀 아니고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조건부 보석을 허용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런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더 이제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석 아까 조건 중에 보석금이 있었는데 이 보석금은 정부에 귀속되는 돈인가요? 일단 당연히 조건들을 잘 지켜서 뭐 보석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을 취소하는 때가 있을 거 한마디로 아니에요. 보증금이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재판에 잘 출석하고 실제로 뭐 이게 잘 진행됐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예. 아까 말한 어떤 재판에 잘 출석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도망갔다라든지 일정한 조건들을 어겼을 때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용어 자체는 보증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건 원래는 반환이 원칙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일정한 부분 뭐 이행이 잘 안 됐거나 했을 때 이제 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뭐 다 몰취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환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이어가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취임 직후에 자살률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20년 동안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명입니다. 자, 4일 전에는 부산의 한 예술고에 다니던 여학생 3명이 유서를 남기고 생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부터 자살을 방조하거나 또 돕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진짜 20년째 오명입니다. 자살률 1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0만 명당 자살 건수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간 1위, 부동의 1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장기적으로 또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연령대가 또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말씀해주신 그런 사안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아까 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부산 예술고에 다니던 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고민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10대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네. 있는 양상 어떻게 좀 보세요? 통계 자료를 보면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안전사고 이게 이제 원인으로 많이 그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은 10대 사망 원인의 거의 46% 상당이 고의적인 자해, 뭐 자살일 정도로 정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10대 자살률은 2023년 기준으로 7.9명이었는데 이게 오는 2015년엔 4.2명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2배 가까이 급증한 걸로 네, 지금 방금 나옵니다. 말씀드린 네. 수치는 10만 명당 자살 10만 건수. 명당. 그래서 2015년에 4.2명이었는데 2023년 8년 만에 7.9명.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으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최근 이 청소년 자살 사건에서 특별한 양상 보여지는 것이 있을까요? 뭐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으로 사실은 뭐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냥 이제 추측하는 건데요. 뭐 이제 진학 스트레스, 그다음에 학교 폭력 피해, 그다음에 이제 가정 폭력 경험 등 뭐 이런 것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린 시절에 학업적으로 부진하면 인생 전체의 낙오자가 된다라는 어떤 좀 그런 뭐 입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학교 폭력 여전히 문제가 많죠. 예. 뭐 계속 강화한다. 뭐 지자체 뭐 학교 모두 다 이렇게 정부 모두 힘을 합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조직화되고 더 또 좀 더 악랄해지는 양상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자가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이제 선택지가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목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 10대 자살은 성인과 달리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원인이 상대적으로 적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그래요. 것이 네. 삶의 포기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몸부림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데 이걸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인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쩔 낫고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달라는 몸부림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라는 그 거예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 어린 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미리 자살을 예고하면서 동반 자살을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 온라인 SNS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자살 동호회를 결성한다든지 네. 자살에 대한 방법을 자세한 방법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공하고 아니면 또 부추기는 내용이라든지 뭐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고 자살을 뭐 미화하거나 희화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내용 때문에 뭐 신고가 되는 건수가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고요. 그 최근 5년간 4.4배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추기고 자살을 미화하고 이런 케이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라 그래서 이제 약칭으로 자살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이 법에 보면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자, 자살 유발 정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모집 정보. 그다음에 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아니면은 뭐 자살 유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다 자살 유해 정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거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제 이게 근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그 법 조항이 어떤 거라고요? 자살 예방법, 약칭으로는 자살 예방법이라고 하고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라고 해서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군요. 워낙 이게 예.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법도 있지만 법에서 또 이러한 거를 자살 유해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 징역형까지 처벌을 하도록 규정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동반 자살을 하려고 방법이나 도구를 같이 뭐 논의하고 모의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는 네, 겁니까? 당연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조라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를 돕는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방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살 방조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 행위를 도와주어서 용이하게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자살 방조죄.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에는 뭐 소극적인 거 아니면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방법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래요. 자살하라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부추기는 것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 어떤 자살을 하게끔 도와주는 어떤 물건을 뭐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근데 이게 개념입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것까지가 포함되는지가 맞아요. 되게 모호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은 꼭 어떤 자살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야. 아 그래 뭐 살기 힘들지 뭐 오히려 뭐 떠나면 더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식으로 정신적으로 네. 지지해 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방조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네.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모의 행위를 같이 해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 예, 나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예.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 살아남은 이 사람은 자살 미수뿐만 아니라 자살 방조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그거를 인터넷 자살 카페 회원들이 동반 자살을 할 의사로 수면제나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른 회원들은 죽고 자신만 살아남은 경우에 이 사람을 자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의 행위만 한 것뿐만 아니라 시도에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시도를 했음에도 네, 자살 방조죄가 방조죄로. 네, 처벌 가능하다는 그래요. 거죠. 예. 이게 뭔가 단순한 말이나 생각의 표현 같은 걸로도 그냥 뭐 죽고 싶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안 되겠죠. 안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예. 사람들로 그걸 이제 좀 공감해 주는 거니까요. 꼼꼼하게 예. 뭐 따져봐야겠지만 네. 근데 그런 어떤 그냥 그래 너 살기 참 힘들겠구나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자살 방조죄가 안 되겠는데 예. 그래 죽는 게 오히려 더 편해 잘 생각해봐 죽는 게 나아 이런 정도로 나아갔다면 자살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행위를 좀 알려주거나 네,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있다더라 네, 요즘에 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막 나아가는 경우 없어야 하겠지만 네. 그런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렇죠. 법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게 생명을 해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점에서 처벌도 굉장히 무겁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지지 부분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판례에 네. 있는 문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자살 도구인 그러니까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칼 등을 빌려주거나 예.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인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을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예. 그 점에 대한 인식 또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자살 방조죄 말씀하셨는데 자살 교사죄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네, 이제 교사는 남을 깨워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달라요. 이 사람이 뭔가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먹게 하거나 내가 너라면 그냥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이제 죽이게 만드는 걸 교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방조보다 더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국한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방조는 애초에 죽을 생각이 있는 사람을 잘 죽게 도와주는 거고 교사는 죽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죽을 생각이 들게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벌도 달라집니까? 당연히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정형은 똑같이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처벌을 할 때 양형 기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죽을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실제로 죽게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 이제 자살을 이제 결심하게 만든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여서 아니면 어떤 힘을 사용해서 이 사람은 죽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떤 그런 상황을 막 만드는 그게 거예요. 교사죄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또 전문이 그래요? 있고 이건 일반 살인죄 형량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력 자살 결의죄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위력 힘을 사용해서 결의하게 만들었다 해서 형법 253조에 별도로 적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너는 네가 이런 정도의 잘못을 했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뭐 내가 죽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뭐 죽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막 위력으로 아니 폭행이나 협박으로 네가 죽어야지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하는 거를 결의하게 만들었다 해서 위력 자살 이거는 결의죄. 내가 실제로 살인을 안 했을 뿐이지 살인죄에 준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중한 범죄다 해가지고 별도로 처벌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살 교사죄랑 자살 결의죄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너 지금 여기서 자살 안 하면 너희 가족들을 해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은 속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요. 자, 아까 말씀하신 자살 예방법 같은 예방 관련된 법률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법률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일단은 이 자살 예방법 자체가 이 자살이 국가적인 책임이다. 라는 인식하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이게 뭐 그냥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책무이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가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는 거를 이제 천명한 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살 예방 정책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고 또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살자의 유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들의 그러니까요. 심리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대책들을 정하는 법이 있는데요. 일단 법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법률적으로 또 보완이 돼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온라인상에 그런 자살 유해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러한 규정들이 좀 이제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그런 처벌 규정에 대한 것들도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형법으로 돌아가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돌아가거나 그러니까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결국 다시 그런 법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살 예방법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애초에 충실하게 다시 이걸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자살 방조 특히나 오늘 온라인상에서 자살 부추기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 언급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처벌하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좀 담는 내용으로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법률적인 보완이 뒷받침돼서 네.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좀 이건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 보완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이런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정신 건강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럼요.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진짜 고민이 필요하죠. 처벌은 사실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였는데요. 청소년 자살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6.25 참전 용사들을 통한 전장의 아픔 체크해 봅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고 6.25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마련했죠. 네, 여수에서도 오늘 오전 여수 문화홀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와 유가족, 월남전 참전 용사 등 보훈 안보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기념사, 격려사, 여수 칠바창단 특별 공연, 6.25 노래 재창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모두가 마지막에 태극기를 흔들면서요 6.25 노래와 전우야 잘 자라 노래를 재창했는데 이 참전 용사들은 목이 메이고 눈물을 좀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노래지만 6.25 참전 용사들에게는 오랜 전 자신의 모습과 또 전우들 모습을 되새기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무릎 쓰고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거라 우리는 돌아왔다 그 손으로 손대지마 잘해요. 기억이 나요. 아유, 참 한숨스럽기도 하고 눈물 납다. 옛날 기억이 나. 젊어서가 고생했던 거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 몇 분 안 되게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다 90살이 넘어버려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그때 그 아픔은 아직도 네. 생생하실 겁니다. 예.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간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이제는 인터뷰 듣고 오신 것처럼 고령의 노인이 네.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기념식에 참석하는 6.25 참전 용사분들도 좀 수가 줄고 있다고요. 네. 6.25 참전 용사들의 나이는 대부분이 90세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불렀던 분은요, 30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 하면 95세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예. 75년 전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웠던 그 젊은 군인들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노인이 됐는데요. 제가 거의 매년 지역에 열린 6.25 기념 행사를 가잖아요. 네.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이제 정말 6.25 참전 용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이 전쟁의 아픔이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분들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네, 좀 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참전용사는요,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을 못하거나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지만 매년 6.25 기념식을 맞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75년이 지났어도 그때의 아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세월이 지났어도요, 지금도 전쟁에서 기억이 꿈에 나온다고 해요. 특히 그래요. 함께 전쟁터에 나간 전우들의 죽음을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악몽이라고 합니다. 20살 청년들이 돈이 없어 군대에 끌려가 5년이 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면서 이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음골을 넘겼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신기할 따르며 얘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살아서 이제 그렇죠. 살아남은 것이 신기하다라고 네. 말씀하세요. 네.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총을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고 뭐 앞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순간순간들에서 자기가 살아남았던 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뭐 영화 속에서나 볼 그렇죠. 법했을 그런 장면들이 이분들에게는 정말 네.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잊혀질 만도 하지만 제주에서 훈련을 받고 속초를 지나 양구 전투에까지 어떤 상황에서는지 모두 다 생생하다고 얘기합니다. 19살 가갖고 24살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제재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 희전이 돼갖고 좀 폐하가 되니까 이제 만기지 내가 실시가 돼갖고 만기지 대로 한 거지. 휴전이 70%, 80%, 90%가 되니까 막 덤비고 그냥 한 90%가 돼버리니까 그냥 소총은 필요 없고 그냥 막 포탄으로 갖고 막 해야 됐더라. 생각하면 따뜻하죠. 어떻게 살아나왔냐. 참 지금도 늘 자다가 잠이 깨이면 사람 총 맞아도 뺑뺑뺑 도는 것도 연상이 되고 야, 뭐 바랄 것도 없고 건강만 바라는 판이지. 네, 이분이 여수 6.25 참전 유공자회 지회장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그날의 기억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분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데 뭐 오늘만이라도 또 6월 한 달만이라도 더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마 이분들을 위한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고요. 네. 참전 용사들은요, 후손들에게 아무리 전쟁의 참혹함을 전해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때의 아픔을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만큼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전쟁을 겪어본 6.25 참전 용사들은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 강조하는데요. 또 75년 전 군대에 끌려간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또 아니었을 네, 테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나라를 위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됩니다 사실. 전쟁에 있었더라면은 내가 54개월 했습니다 복무기가. 그랬는데 그거에 했었더라면 나가 그 젊은시절 때 무엇을 해서도 또 배웠을 것 아니냐. 더 배우고 무엇을 했을 것인데 그 한참 나이에 붙잡혀 가갖고 그래 놓으니까 아무것도 하도 못하고 제일 후회스럽죠. 나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경상도 한 군데만 남았던 것인데 그래도 우리 동지들이요 우리 같은 군인들이 갔다가 싸워서 나라를 지켰다는 것만 하기도 자부심을 느껴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비참합니다. 참 전쟁이 앞으로 없어야지 또다시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전같이 뭐 총을 쏴고 그런 전쟁이 아닐지라도 전쟁이라는 건 안 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유교 현장을 어떻게 알을까요? 말만 들은 게로 그렇지 죽고 산다는 것을 말만 듣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을 할까요? 예, 그럼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지금 그때 아픔을 듣고 배우고 또 뭐 영상물이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익힌다고 해도 실제로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의 아픔은 감히 저희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영화로도 6.25 관련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보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상만 봐도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전쟁을 치렀던 이분들은 그 삶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다시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때 군대에 네. 끌려간 게 후회스러우면서도 자부심 때문에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신 이 참전 용사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75년 전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6.25 참전 용사와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해서 이미지 리포터가 6.25 기념식 현장에서 참전 용사분들 만나 뵙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25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